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2심 선고만이 남은 상황인데 어제 법원에서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PC 등을 증거를 인멸할 것은 아니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그 자산관리사에게 증거 인멸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정 교수의 항변, 과연 어디까지 진실인 것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동영상 속에 나오는 여고생이 내 딸이 맞다. 아니다. 그건 그분 딸이 아니다. 논란이 있었죠. 바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두고 일었던 논란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그거 조 전 장관 딸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경심 교수는 내 딸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딸 공방 잠시 후에 진실 규명해 보죠.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사전 예약분은 동나고 사이트는 먹통이 되고 50대 백신 예약 첫날 중단 대혼란. 백신 충분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55세에서 59세 대상자 352만여 명인데 모더나 공급 확정 물량 알고 봤더니 185만 명분이었습니다. 15시간 만에 예약 채워서 조기 마감됐다는데 그러면 남은 대략 200만 명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19일부터 추가 예약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헬스클럽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과 들을 수 없는 음악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에 문제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여야 대표는 전국민 재난금에 합의했는데 야당 원내대표는 예산 없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의 소위 이준석 리스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덜컥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하고 왔는데 야당에서는 아니 우리는 동의한 적 없는데 당대표 혼자 독단적으로 합의하고 왔다라고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야 당대표 간의 합의가 뒤집어진 꼴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18%포인트 차이에서 한 자릿수 차이로 맹추격을 했습니다. 김 빠진 사이다 이재명의 고민. 중앙일보의 제목이 흥미로운데 잠시 후에 여론조사 상세히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 측 입장에서는 1강 1중이라고 부르지 마라. 2강으로 불러다오. 라고 주장할 법한 상황이 됐다는 것. 이거 만약에 여당 경선 일정이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 이낙연 둘만 놓고 투표하게 된다면 한 치 앞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방송 전에 배종찬 소장님은 예측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한반도가 갈수록 찜통. 어젯밤 열대야였죠. 10년간 폭염과 열대야 사흘 들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늘 수 있다는 겁니다.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 비대위원 김병민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강철부대 해병대 출신의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기자가 경찰을 사칭하는 것, 과연 괜찮은 일일까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의혹과 관련해서 공영방송인 MBC 기자 일부가 경찰을 사칭한 것과 관련돼서 MBC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MBC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과연 개인 일탈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주춤하는 윤석열, 시동 거는 최재형인데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의겸 의원이 경찰 사칭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거죠. 옛날 나이 같은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요. 아마 내 나이 또래에서는 뭐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잘못한 건 맞는데,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걸 고발한 건 전 너무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기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건가? 아니면 벌써부터 겁을 먹은 건가? 경찰 사칭이 흔한 일이었다. 김의겸 의원의 이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을 냈습니다. 내 편이면 착한 위반, 네 편이면 나쁜 위반 잣대 들이밀면서 언론 개혁을 운운하는 코미디가 따로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 전략실장, 대담하다. 공무원 사칭 범죄를 스스로 자백했다. 고발 들어갈 것이니 공소시효 잘 계산하라. 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은하 의원은요, 정의롭지는 않아도 정의로운 척이라도 좀 해라. 마지막 수치심마저 내버렸다. 라고 강하게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20년 베테랑 기자로서 볼 때 기자 출신이잖아요. 김의겸 의원의 이 발언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검증의 필요성,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도 검증을 해야 한다. 그 필요성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래서 기자가 경찰을 사칭한 거를 옹호할 수는 없는 거죠. 분명한 명백한 범법행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발이 이루어진 건데, 전 더 황당한 게 김의겸 의원이 본인이 이제 1990년에 한겨레에 들어갔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본인 때는 마치 경찰 사칭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일반화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황당한 건데, 1990년 중반에도 한 기자가 검찰 수사관을 사칭했다가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당시에 기자들의 취재 윤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도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땐 저도 이제 2000년대부터 기자 생활을 했지만 20년 전에도 그것이 늘 문제가 됐던 거고 그 사칭이 한 번도 용인되거나 허용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김의겸 의원이 기자 생활할 때도 이 문제는 늘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칭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식의 옹호는 사실 굉장히 같은 기자들, 언론 후배들었을 때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렇게 되면 정당한 취재들이 다 무시되고, 어떻게 보면 정당한 취재들 자체가 폄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김의겸 의원이 본인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언론 개혁이라는 게 핵심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가짜뉴스, 허위 사실들이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취재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핵심일 텐데,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허용된다 그러면 결국은 김의겸의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은 생각하는 언론들은 무한 자유를 누리고, 나와 다른 생각하는 언론들은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을 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발언을 들어보니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 생활할 때도 경찰 사칭은 흔한 일도 아니었고, 그래서도 안 되는 범법 행위였다라는 건데, 문제는 김의겸 의원이 언론들 문제 있다며 언론 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의원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내 편이 문제 삼을 때는 괜찮고 남의 편이 문제 삼을 때는 문제란 말이냐라는 내로남불의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 개혁, 그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저는 한겨레 기자로 27년 동안 일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취재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일선의 현장 기자들이 존중받는 언론 생태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 전재수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옹호할 걸 옹호해야지라는 비판이 야당의 비판인 것 같고, 정의롭지 않으면 정의로운 척이라도 해라라는 비판까지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말의 여지가 없이 잘못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의겸 대변인, 예. 김의겸 의원 잘못했다. 인정할 것은 깨끗하게 인정하는 게 맞고요. 설사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취재 일선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많은 언론인들이 있고, 그분들을 자칫 잘못하면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이제 만들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저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김의겸 의원께서 이제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언론개혁 당론을 이끌고 계신 분이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중심으로 한 언론개혁을 사실은 이제 그 논의를 주도를 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발언들이 자칫 잘못하면 언론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물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이전에 이제 안 좋은, 좋지 않았던 관행을 이야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조금 좀 양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잘못된 발언이다 예.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 김의겸 네. 의원도 MBC 기자들이 이 경찰을 사칭한 것은 잘못한 일이다라고 서두에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의 취지가 공영방송 MBC 기자들이 윤석열 상대 대권 주자의 부인 의혹을 취재하다가 나온 일에 대해서 잘못하긴 했지만 뭐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는 일 같고 왜 고소하느냐라고 오히려 MBC의 사칭을 문제 삼는 발언의 취지가 아니라 윤 전 총장을 문제 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논란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윤 전 총장의 고발을 문제 삼은 게 분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국회에 입성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흑석 김의겸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 내 마지막이. 그런데 그렇게 국회에 들어오고 난 김의겸 의원의 각종 논란들이 계속되면서 지금 이뤄지게 되는 흑석 김의겸 덧붙여 경찰 사칭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불거지는 상황들을 지켜보건데, 야권 입장에서는 이런 여권 정치인을 일컬어서 엑스맨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김의겸 의원을 지켜보는 이 비판의 여지가 단순히 야당 의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거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있는 일선 현장 기자 수십 명이 성명을 냅니다. 현직 사회부장에 대한 문제를 삼게 되는데, 이용구 법무차관의 음주 폭행에 관련해서 나름 정권을 감싸려는 듯한 보도 행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커졌을 때 성명을 내고 사회부장이 보직을 사퇴하게 되죠. 정권을 감싸려는 행태에 대해서 부끄럽다라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 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하고 있는 이 같은 얘기들을 일컬어서 지켜보게 되는 후배 기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 언론개혁에 관련된 문제들을 지켜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주창 언론개혁을 주장해왔던 그 이유가 혹시 본인들이 했던 과거의 나쁜 행태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이지 중요한 건 공영방송에서 일어난 범법행위고 경찰 사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정치적 중립 문제, 특히 공영방송이 뭔가 권력과 유착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법적 조치가 따르면서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논란과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 당사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거는 저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런 식의 그 취재에 대해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페이스북 이제 소개글에 애처가라고 올리셨어요. 사실 좀 흔히 보면 늑장가리 이제 드셨는데 애처가라고 올린 이유가 뭐 있으십니까? 저희 그 아내를 그 좋아하니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을 것이고, 애처가라고 안 하면 집에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남편들이. 그냥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그래요? 네. 이 의혹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라는 강도 높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묵과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부르셨어요? 저희 채널A 출연을 해서 한 밝힌 발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을 조금만 한 번 더 정리하면, 김건희 씨의, 그러니까 부인의,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논문을 논문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다 없다, 그래서 지금 국민대에서 윤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MBC 기자들이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 교수를 찾아가죠. 그런데 그 주소가 이전 주소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 주소, 그러니까 지금 바뀐 주소를 알고 싶었겠죠.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집 앞에 있는 차량의 핸드폰 번호를 통해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그 집 주인에게 과연 전에 살던 분은 어디로 갔느냐를 묻는 과정에서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하니까 경찰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경찰 사칭했던 건데, 그러니까 취재에
취재하는 마음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 논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밝히는 것 또한 언론의 사명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취재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 사칭 자체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죠. 사칭을 함으로써 이제 그 상대방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결국 윤 전 총장 쪽에도 알려지고 된 건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검증 얼마든지 받겠다. 본인 스스로 얘기했죠.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궁금해하지 않을 때까지 답변을 하겠다. 그것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답변할 의무가 있지만 그것을 취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윤 전 총장의 처음 문제가 됐던 엑스파일처럼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면 그 결과 자체도 사실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윤 전 총장도 이번 사태를,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지나가게 되면 다 앞으로 많은 취재들 그리고 많은 문건들이 허위 내지 가짜 내지 혹은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모친 재판 증인의 1억 원을 들고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1억을 들고 찾아간 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 단지 이제 용도가 이중을 요구한 게 아니고 화해를 주선하려고 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지만 검증 차원에서 이건 분명히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한 거죠. 김건희 씨가 1억, 위증, 화해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16년 전 모친의 법정 다툼 당시 핵심 증인에게 1억 원을 들고 찾아간 것을 인정했다라고 조금 전 김건희 씨를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매체 관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가? 2003년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매매 과정 중에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놓고 윤 전 총장의 장모,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모친과 동업자 정모 씨 간에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모 씨의 입장은 정모 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돈을 못 나눈다. 동업자는 약정대로 절반씩 이익 나누자 라는 분쟁 가운데 약정서를 체결할 당시에 입회했던 법무사 백모 씨가 1심 법정에서 모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말이 맞다라고 윤 전 총장 장모 측에게 유리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5년 2심에서 갑자기 증언을 번복했다. 장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을 한 거다라고 증언을 바꿨다는 겁니다. 동업자 정모 씨는 징역 2년 대법원에서 선고가 됐는데 최근 이 장모에 대해서 모해 위증 의혹 재수사가 결정된 바 있고요. 증언 번복 직후에 김건희 씨가 화해를 주선하려 그 백모 씨에게 1억 원을 들고 찾아간 건 인정했지만 위증교사 의혹은 부인했다. 화해 주선의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이게 다 무슨 상황이에요? 좀 복잡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정모 씨라는 분이 한 스포츠 센터의 채권을 100억 원에 사면 그걸 153억 원에 되팔 수 있다. 이런 사업을 바로 윤 전 총장의 그 장모한테 제안을 합니다. 100억을 투자하면 53억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53억이 남는다. 그렇게 남으니까 거기 투자를 해서 우리 반반씩 나누자. 그래서 실제 100억 돈을 장모 최 씨가 됩니다. 되고 나서 그럼 이제 반을 나눠야 되는데 반을 나누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소전에 오가는데 그때 장모 최 씨의 주장은 뭐냐면 이 반반 나누려는 것 자체가 강요에 의해서 쓴 약정이다, 문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강요에 의했다. 그래서 당시에 법정에 이제 당시 문건에 관여했던 법무사 나왔는데 실제 윤 전 총장 장모의 말이 맞다. 강요에 쓴 거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나누지 않아도 됐고 당연히 최 씨가 승소를 했고 오히려 같이 사업을 제안해서 반반 나눠야 된다고 주장했던 정 씨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2심에서는 이 법무사 백 씨가 말을 뒤집습니다. 실제 강요에 쓴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위증을 교사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이 전혀 이제 엉뚱하게 가는데 물론 대법원까지 결국은 최 씨가 승소를 합니다. 최 씨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결국 이제 이 백 씨가 증언을 뒤집으니까 당연히 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겠죠. 그것을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가 돈을 들고 가서
김건희 주장은 화해를 주선했다고 주장하지만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이것은 결국은 위증을 다시 한번 교사하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모해 위증죄를 가지고 다시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질 텐데 마지막 최종 판단이 2011년 났다. 그렇게 2011년 11월에 났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4개월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마지막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진실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억을 건넸는데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억 원이 전달된 건 아닌 걸로 현재는 알려지고 있는 건데 양측의 주장이 지금 첨예하군요. 이게 위증을 요구하기 위한 대가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화해를 위해서 들고 찾아갔다가 다시 갖고 온 돈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님, 어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라 부르는 게 맞겠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그 다음에 부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뭐 소송이나 이런 것과 좀 차원이 틀립니다. 대개 보면은 좀 복잡하고 또 경제적 이득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탐욕과 관련된 좀 어떻게 보면 좀 사건 내용들이 좀 지저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장모님께서 구속이 되시긴 했지만 건강보험공단 돈을 22억 9천만 원을 편취를 했다든지 이게 같이 투자해가지고 나누기로 했는데 그걸 또 이게 혼자 다 차지하기 위해서 또 소송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 자기 딸 김건희 씨가 말하자면 아니 화해를 시키는데 1억 원짜리 화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댓글을 보니까 야 1억 원짜리 화해를 받는 방법 좀 알려달라 뭐 이런 이제 댓글들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들이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설령 위정 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지난 거를 왜 지금 와서 덜추냐 이런 자세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언론이나 이제 여당에서 김건희 씨 논문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 해명을 하라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정세균, 이낙연, 이재명의 논문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명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성실히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본질과 비껴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자신들을 정당한 측면에서는 저는 좀 이 대응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께서는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이게 결국은 대선 후보에 관한 검증 과정에서 불거지는 일이고 결국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지만 가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식의 언급에서 여권 내에서도 여러 분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한 건 한 2005년 정도 되는 사건이면 윤석열 전 총장과 김건희 씨는 서로가 누구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몰랐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윤 전 총장이 굉장히 뒤늦게 결혼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 이전 한참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 김건희 씨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미 무혐의로 정리가 된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여기에 대한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수사가 들어가고 재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질 공산들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해경군 김씨 논란을 이낙연 대표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경찰은 당시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검찰에 여기에 대한 송치를 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정리하고 끝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가족에 관한 검증이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왜 검찰은 당시 이 내용을 무혐의로 끝냈을까?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경찰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에 관련된 문제들도 결국 대통령 가족에 관한 엄중한 문제로 다뤄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치닫게 된다면 아마 선거하는 기간 내내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 수사, 재판, 검증으로 특히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 관한 일로 치부될 공산이 매우 커지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명한 검증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입니다만은 이미 과거의 재판이 다 정리된 일들까지도 하나둘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이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 정작 중요한 국민의 삶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는
관계가 조금은 없는 방식으로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예, 여야 두 분의 다른 의견 들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이쯤에서 주요 주자들의 여론조사에는 어떤 이런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합니다. 민심, 진심,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살펴볼 오늘의 여론조사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둘 다 하락을 했다. 대신 이낙연 후보가 상승을 했다. 대폭. 요게 참 뭐랄까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윤석열, 이재명이 동시에 떨어지고 이낙연이 올랐다. 배종찬 소장님. 네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양강 구도가 최근까지도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간의 양강 구도였는데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은요. 이게 후보자와 관련된 또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규명되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피곤하다. 저도 피곤하네요. 예. 이 피로감이 피곤해 지지율에는 보이세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윤석열 전 총장 우리 돌직구 코너를 통해서 출마 선언할 때 대입 혹을 떼야 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엑스파일 의혹도 진상규명을 일단 해서 유권자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시원하게 규명이 안 되니까 가족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면 이게 피곤해요. 이 피로감이 중도층과 MZ세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예비 경선에서 좀 이재명의 본때를 못 보였다. 바지 논란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바지 논란이 나오니까 반바지 논란도 나왔어요. 그래요? 그렇죠. 반 이재명이니까 아, 그렇군요. 반바지 논란. 그러니까 이게 또 이재명 후보가 후련하게 그냥 끝까지 당당하게 규명을 했으면 됐는데. 그 의혹도 필요해요? 그렇죠.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예. 여성을 사로잡는,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품격 있는 가을 남자 이미지. 예.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여성, 호남, 민주당, 정세균 후보의 표까지 끌어들이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을, 왜냐하면 여성들은 당당하게 규명하는 모습을 원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고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이 이미지, 안정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가족사, 두 그렇죠. 주자의 가족사가 여성들의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규명하자. 이른바 품격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솔깃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품격이 있는 그리고 가을 남자라고 말씀드린 것. 왜 가을이에요? 서서히 지지율이 올라가요. 예. 서서히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9월 초에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본선 여기 전재수 의원도 계시지만 본선 후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을 좀 타는 거 아닌가. 가을 쪽에 가까워질수록 지지율이 서서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그런 얘기. 이제는 1강 1중이 아니다. 자, 양강으로 불러달라. 우리 그래프 하나 좀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같은 이제는 여권 내에서 20%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같은 20% 되니까 2강으로 불러달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난해입니다. 그러니까 1년 한 3개월여 전에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40%대까지 올라갔었던 것이 이낙연 대세론이었거든요. 그게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빠졌던 지지율인데 이 예비 경선을 통해서 탄력받는, 힘받는 가을 남자 이낙연의 지지율로 나타났죠.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바로 이 그래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권 주자 간의 지지율, 특히 이낙연, 이재명 두 주자의 지지율을 보면 심상치 않아요. 바지 논란 등을 겪으며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하락을 했고 반면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껑충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앞자리가 같아요. 20%대. 배 수장님. 네. 29.7대 20.6이면 양강이라고 불러도 무관한 겁니까? 수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같은 20%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목해볼 부분은 이낙연 후보는 상승세예요. 예. 이게 우리가 오르는 이 형국, 오르는 국면, 추세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경선을 통해서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 탄력받았다, 찰싹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주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 누구로부터 표를 얻었느냐? 여성, 또 호남. 그러니까 호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호남 대망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이낙연 후보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게 이제 이른바 총리 또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여성들의 표를 더 안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여성표를 더 확보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지역 기반, 대선 후보는 세 가지입니다.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 근데 이 지역 기반에서 호남표를 좀 더 견고히 하고 특히 이념 기반에서 친문 지지층을 조금이라도 더 흡수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오늘의 민심 진심 흥미로운 분석 배준찬 소장님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이 등판했습니다. 최지원 전 감사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따뜻한 빛이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뜻을 두게 됐고 그런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대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저희 이익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오진 않았고 정치도 역시 그러한 생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자, 매주 월요일 찾아뵙는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하는 민심진심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민심진심 흥미로운 소식 준비했고요. 예고를 드리면 좀 조만간 민심진심을 더 자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뜨거운 뉴스만 모아봤습니다. 핫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 이제 2심 결과만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직 검사도 그 가짜 수산업자에게 명품 시계의 자녀 학원비까지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세 번째는 야당에서 소위 이준석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 걸까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쌈 소식은 정경심 씨가 어제 법정에서 많은 주장들을 했습니다. 특히 앞선 자산관리사의 대법원 판결에서 이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 라는 명백한 유죄가 나왔는데도 정경심 씨는 동양대 PC 등을 가져간 것이 증거인멸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단에도 명백히 부인한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영상 속의 딸이 1심에서는 정경심 씨의 딸이 아니다라고 봤는데 정경심 씨는 내 딸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2심에서도 징역 7년,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정경심 교수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은 법치를 훼손한 중대범죄에 책임 물어야 한다. 입시비리 혐의 등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노력에 비해 과도한 급부받는 불로수익을 범행한 거다. 펀드 비리는 조국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 고위층 비리다 라며 징역 7년을 검찰은 구형했습니다.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징역 7년, 벌금 9억 원을 구형한 거고, 결과가 2심 결과가 다음 달 11일,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달 11일이면 1심에서도 징역 4년의 유죄가 선고됐었는데 2심 판단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 아직도 정경심 씨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1심에서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게 맞다라고 법원은 인정하기도 했는데 정경심 씨는 그게 아니다라면서 이런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인주가 번지지 않는 수료증? 자,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저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가 검찰만 가면 정반대 증거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2019년 9월 정경심 씨가 동양대 직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총장의 직위는 어떻게 찍히는가요? 이 질문이 검찰은 그 질문부터가 수상하다고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거면 직위를 왜 물어보냐는 거죠. 동양대 직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예, 교수님, 총장 직위는 빨간 인주로 찍지요. 그러자 정경심 씨가 혹시 뭐 이미지를 가져서 엎어찍거나
뭐 출력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뭐 조금 더 없는 거죠? 라고 묻습니다. 검찰은 그 질문은 더 수상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자 동행대 직원은 의아하다는 듯 아니 총장님 명의로 나가는 건 교수님 컬러 프린트로 나가는 거 절대 없죠. 그러자 정경심 씨가 재차 3차 혹시 그렇다면 그 흔히 쓰는 그 인주는 아니죠? 그러자 동행대 직원이 그 인주예요. 빨간색 인주 여자들 립스틱 같은 거 라는 전화 통화를 한다는 거죠. 이쯤 재판부에서는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 표창장은 위조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정경심 씨는 이거를 내가 정말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마치 내가 뭔가를 숨기기 위해 통한 것처럼 검찰에 둔갑시켰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맞춤형 게스트. 검찰도 해봤고 변호사도 한 수사의 달인 김광삼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경심 씨 주장이 맞습니까? 1심 재판부와 검찰의 주장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말이죠. 이제 무죄를 주장한 사건에 있어서는 한 가지 증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검찰은 이걸 유죄의 증거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증거를 다르게 해석해서 오히려 이게 무죄의 뒷받침되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지금 범죄 혐의 한 15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인정하는 범죄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혐의 한 15개 되면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를 부인하는데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마 사법 역사상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관계에서 일부 인정을 할 수도 있는데도 인정을 않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인주에 관한 문제도 만약에 본인이 정말 정당하게 표창장을 작성했다고 한다면 왜 자신 자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손을 문질러 봐라 이 인주가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들에게 전화해서 손으로 문질러 봐라 라고 대화했다는 게 이미 재판에서 공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1심사도 똑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인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딸. 본인이 이제 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정말로 유조를 한 적이 없다거나 그렇다면 그렇게 물을 이유가 없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개인적 생각인데 아마 이 문서를 작성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 자기도 어떻게 작성됐는지를 모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창장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건 뭐 실질적으로 받은 표창장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본인이 컬러 프린터로 붙이기로 해서 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받은 표창장 중에서 인주로 손으로 눌러서 만약에 인주가 번진 것은 이건 진짜 받은 거고 아니면 안 번지는 것은 본인이 이제 유죄할 수도 있다.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재판부나 검찰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유리한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경심 씨는 정말 몰라서 물어봤다.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반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최후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뭐 재판부가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여러 얘기를 했어요. 뭐 한 2년 동안 고통의 시간, 뭐 그런 거 저도 다 동의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문구가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타생에 젖어서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타성에 젖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사실은 문서유지와 관련해서 한 7개 항목이 다 유죄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이것이 워낙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오면서 이거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건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의 개인적 추정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래서 내가 우리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방송에서 김의겸 의원 얘기를 했잖아요. 경찰 사칭 안 해본 뭐 그런 기자가 있냐, 한두 번에 해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옛날에 뭐 그 검사나 판사들이 전별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내려놓고 이동을 하면 돈을 줬단 말이에요. 뭐 20만 원, 30만 원. 근데 사실은 그건 뇌물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검사 판사들 타생에 젖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니까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대전 법조비리, 의정부 법조비리가 생기면서 이게 법이 유법이 되고 또 처벌을 받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처럼 너무나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유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머릿속에 딱 프레임이 정해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김관선 변호사님, 검찰 출신의 의견 들어봤고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어떻습니까? 정경심 씨의 주장대로 정말 몰라서 물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표창장이 뭐 위조됐다 논란이 뜨거웠고 인주가 2인주가 아니라 프린트된 인주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하니까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해서 좀 문질러 봐라 번지냐 물어봤을 수도 있고 동양대 직원에게 혹시 뭐 저 프린트로 인쇄될 가능성은 없느냐 몰라서 그냥 단순히 물어봤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있잖아요, 그럴 수도. 지금 검찰의 그 수사 결과 그리고 공소를 했던 공소장 내용도 마찬가지고 1심 재판 결과도 유죄로 판단되고 있고 이거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과거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추정해 보면서 이것은 위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저렇게 대화를 나눴던 것 내용조차도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의심해 볼 정황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만약 이렇게 문질러봐라라고 얘기했던 게 2019년도 때니까 영화 기생충이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인가요? 영화를 보면서 나왔던 것을 지켜보면서 한 번쯤 또 다른 생각들이 들었다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것이고요. 제가 저 표창장 논란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은 이제 2심 재판 결과가 조금 뒤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확정이 될 텐데 결국은 저 표창장 논란이 있고 나서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까지 연결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지금은 조민 씨가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의사가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내용들이 모두 재판 결과 확정이 되기 시작하면 일대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부산대 의전원에서의 입학 취소, 의사 면허 박탈, 그리고 지금 고려대학교에서도 입학 취소 등에 대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1심 재판 결과가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가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죄가 판단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을 지냈던 가족의 범죄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2심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정경심 교수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단하게 될 것인지가 궁금해지고 이 판단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정경심 교수가 국민 앞에 죄송하고 송구하고 반성한다는 얘기 한 번쯤은 해주는 게 고위공직자 가족으로 살아왔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기자, 어찌 보면 정경심 조국 부부 때문에 동양대 PC를 반출하려다가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 선고받은 자산관리인 관련해서는 정경심 씨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본인은 여전히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했던 얘기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19년도에 자산관리인 김 씨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3개를 교체했죠. 그리고 동양대에서 PC를 반출해서 지금 증거은닉 혐의로 이제 자산관리는 증거인멸로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됐는데 그래서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지금 정경심 씨가 같이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죠. 1심에서는 본인의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형사법상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교사로 이제 과연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2심에서도.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의 어제 항소심에서 마지막 결심 공판의 발언은 저희 집 PC나 동양대 PC 확보할 때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다. 만약 죄가 되는 줄 알았다면 변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거다. 본인은 그것이 전혀 죄가 되는지 몰랐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앞에 것과 비슷한 거죠. 동양대 표창장 역시 지금 변호인의 주장은 만약에 본인이 위조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 왜 물어봤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게 변호인의 주장인 건데 사실 근본적으로 만약 위조를 하지 않았다면 저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반대로 만약에 죄가 없다 생각하면 굳이 하드디스크를 바꾸거나 컴퓨터를 반출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증거인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PC 확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죄가 되는지 잘 몰랐다는 주장인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물론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혐의를 부인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인 의문을 떨치기 어려운 거죠. 왜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으면서도 굳이 표창장에 대해서 표창장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직인을 찍는지 안 찍는지 아니면 이미지를 덮을 수도 있는지를 왜 질문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표창장 위조 등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왜 동양대에는 PC를 반출을 했던 건지
자체가 이제 의문이기 때문에 물론 2심 재판부가 다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김광사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15혐의 전체를 다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계속 공방이 길어지고 있는 건데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은 매우 흥미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PC를 반출한 자산관리인에게 대법원이 증거인멸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정경심 씨가 이걸 시켰잖아요. 자산관리인에게. 그러면 이미 대법원은 이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시킨 사람에 대한 혐의와도 연결지어서 2심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경심 씨의 주장은 몸이 안 좋아서 강의 자료를 못 가지고 가니까 PC 등을 가져오라 라고 해서 확보를 한 거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2심에서 먹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된 죄가 그 자산관리인과 관련된 집에 있는 PC, 동영된 PC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증거인멸과 관련된 범죄는 3가지거든요. 하나 이제 코링크 PE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 현황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산관리인이 PC를 확보해서 옮긴 그 3가지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코링크 PE와 관련된 부분은 유죄가 났어요. 증거인멸 교사로. 근데 가장 논점이 됐던 김경록 씨와 관련 자산관리인 그 부분은 검찰은 설사 자기에 관한 증거라도 자기가 훼손을 하면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훼손하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국정농단이나 적폐 수사할 때도 다 그 죄로 처벌받았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자, 그 동양대 PC와 예를 들어서 관련해서 김경록 씨한테 가서 그걸 없애라, 인멸하라, 은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게 아니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같이 갔으니까 지시를 하기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같이 갖고 같이 행동이기 때문에 공범이다. 그러면 자기의 증거에 대해서 자기가 훼손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법리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같이 이제 법조인, 같은 법조인으로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2심에서도 좀 약간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예, 자, 3번째 정경심 씨의 반박은 영상 속, 세미나 영상 속에 나오는 여학생이 내 딸이 맞다라는 겁니다. 앞서 1심에서는 그 여학생은 조국 정경심 부부의 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말이죠. 이것도 참 초유의 일입니다. 법원과 친모 간의 딸 논란이잖아요. 자, 저 세미나 속의 여학생 조민 아니다, 딸 맞다. 조민과 고교 유학반 동기 장모 씨, 우리 학교에서는 세미나에 나만 참석했다. 1심에서 유학반 친구들 세미나에서 조민 본 적 없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 동영상 속 여성은 조민 씨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씨는 동영상 보고 바로 제 딸을 확신했다. 어찌 엄마가 딸 얼굴을 모르겠나. 당시 유행하는 스타일 머리, 왼손잡이 필기법 등 분명한 제 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아버지 조국 교수가 했었던 서울대 세미나에 딸이 참석한 것도 논란이었는데 아예 참석도 안 하고 어떤 그런 확인서 등이 나갔다면 더 큰 논란이 된다라는 쟁점 가운데 저 여학생이 조국 정경심 부부의 딸은 맞느냐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1심은 아니다. 친모는 맞다. 지금 부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재수 의원님. 이거는 친모가 잘 알지 않을까요? 친모 말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동영상 속 아이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이냐 아니냐. 근데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는 법원이 잘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잘 판단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보자면 저것은 저 논란은 조국 전 장관 부인 말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잘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이제 머리 스타일, 그 다음에 왼손잡이 필기법,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영상이 짧은 거긴 하지만 저도 이제 제 딸 보면은 그냥 확 지나가는 동영상 속에서 제 딸 금방 찾아내거든요. 한 200명 중에서도 내 딸은 안 아이, 그렇군요. 그래서 저거는, 법원이 물론 이제 양심에 따라서 판사가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 부분은 제가 볼 때 상식적 수준에서 또는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것은 아마
딸을 판단하는 것은 네. 그래도 어머니 말이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게 초유의 논쟁인데 이재명 기자. 그럼 결국 2심 법원도 내 딸이 맞다라는 엄마와 1심에서 아니라고 하는 1심 결과 사이에서 뭔가를 좀 판단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겠죠, 뭐. 굉장히 참 어려운 판단일 것 같은데, 야. 물론 이제 증거가 영상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표창장이 됐잖아요. 표창장도 역시 증거가 위조했다 아니하다가 인주가 뭐 번진다 안 번진다 뿐이 아니라 관리 대장에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당장 표창장을 발급했다는 당사자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이번 조민 씨가 서울대에서 세미나를 했고 그래서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저게 참 저 동영상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겠지만 동영상은 굉장히 쟁점에 지금 하나가 되고 있죠. 특히나 정현 교수가 워낙 강경하게 내 딸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참석했던 같은 학교의 학생도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고, 당시에 조교들도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정현 교수 혼자 지금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도 없지만 참 글쎄요.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겠죠. 솔로몬. 하긴 솔로몬도 이제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했던 어머니에게 또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됐었는데 선례가 있군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어떤 판단을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뭐 저희가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러네. 또 듣고 보니까 솔로몬도 내 딸이다라고 주장한 어머니에게 당신 딸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뭐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는 하긴다만, 자, 이 관련해서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할 거예요. 내 딸이 맞다는 자꾸 다들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조국 정경심 부부의 딸이 아니라면 누가 봐도 아닌 걸 내 딸이라고 우기는 거니까. 이야, 이거 어떻게 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심에선 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거. 핫쌈입니다. 정경심 씨 변호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검찰의 주장은 정적 프레임에 가득한 언어로 시작해서 마지막 오늘 최후 변론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권력형 비리, 교육에 있어서의 대물림, 정의의 실현, 이런 거창한 이야기와 선정적인 언어를 쓰면서 조국이라는 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프레임을 정하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수사의 결과가 아니냐. 두 번째 핫쌈입니다. 그 가짜 수산업자에게 김무성 전 대표 친형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만 그 포르쉐 차량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직 검사도 명품 시계의 자녀 학원비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직 검사도 명품 시계의 자녀 학원비까지 수수.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 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현직 A검사에게 500만 원과 400만 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를 건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직원에게 4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구입을 지시했고, 직원이 서울 특정 지역 상가를 들러 구입한 정황, 사진, 문자 메시지 등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거죠. 자녀 학원비 수수 의혹. 이 김 씨가 A검사에게 A검사 자녀 아이돌 그룹 관심 많다는 얘기에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 그룹 키운다고 하는데 테스트 받아보라 라고 기획사를 소개합니다. 경찰은 김 씨가 기획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A검사 자녀 학원비 대납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A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조사, 모든 혐의를 현재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또 all or nothing의 상황입니다. 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사 출신 김광선 변호사님, 만약에 A검사가 학원비와 명품 수백만 원 시계 받았으면 이거 명백히 안 되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범죄인데 A검사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뭘 입수했다는 거죠? 일단 그 가짜 수산업자 이제 직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지금 입건된 게 7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직 검사, 부장검사, 그리고 이제 언론인, 이제 박영수 특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가짜 수산업자는 처음에는 본인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인맥을 하고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입을 다문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이 가짜 수산업자 직원의 핸드폰을 포렌식을 한 거죠. 포렌식을 해보니까 그 안에 지금 저희 현직 검사에게 500만 원 주고 뭐 400만 원 상당의 이제 스위스 명품 시계를 줬는데 이걸 다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서 구입하고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갔고 전달한 내용도 메시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현지 부장검사한테도 뭐
뭘 선물하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그 메시지 안에 내용이 들어있고 부장검사 고맙다는 답변을 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휴대폰 자체가 스모킹건이 된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현직 검사가 더군다나 저런 사람의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설사 저 사람이 정당한 수산업자고 사업자를 할지라도 저런 걸 받으면 안 되죠. 더군다나 전에 사실 이제 저런 죄를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려우니까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판사검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뭐 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고 그 휴대폰에 있는 내용이 정말 진실이라고 한다면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타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검사들이 타성적으로 정말 받아온 것인지 그 부분에도 좀 의문이 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7명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자 2명도 경찰은 추가 입건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측으로부터 일간지 논설위원 A씨와 종편 기자 B씨에게 차량 등 금품 제공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해서 논설위원 A씨와 종편 기자 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이제 입건을 한 상황인데 김모 씨를 포함한 총 7명 입건을 해서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애초에 이동훈 전 논설위원하고 이재명 기자 그리고 엄성섭 TV조선 앵커하고 그 외에 지금 일간지 논설위원과 또 종편 기자까지 지금 입건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혐의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차량 등이 또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5명이 입건됐었다 했을 때 이제 검사 1명, 경찰 1명, 그리고 기자 2명, 그리고 이제 김 씨까지 해서 가짜 수산업자까지 5명이 입건된 건데 거기 2명이 더 추가 입건됐는데 2명이 다 언론사 기자라는 거죠. 한 명이 중앙일간지의 논설위원이고 한 명은 이제 종편의 기자인데 지금 여러 차례 차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박영 특검에게도 이제 중고차가 제공됐었고 그러니까 외제차 슈퍼카가 제공됐었고 근데 그것이 이제 빌린 거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이것이 박영 특검의 얘기고 그런데 또 이제 업무 기자한테도 중고차를 제공했던 것 자체가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하는 방향인데 이번에도 또 다른 중앙일간지 논설위원한테도 중고차가 제공됐다 이렇게 지금 경찰이 보고 그것이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느냐 이걸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중고차들을 운영했고 그러면서 이제 외제차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빌려주고 하는 것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만약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의 혐의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쌈. 야당 내에서도 안팎에서 이준석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된 많은 신문들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세 번째 핫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로부터 대선 경선 선거인단 신청해달라는 문자가 왔다. 기꺼이 한 표 찍어드리려 신청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데요. 추미애 후보에게 마음 간다. 라고 밝힌 게 논란이 되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옹호합니다. 여당에서는 아니 야당의 최고위원이 왜 우리 당의 대선 경선에 역선택을 하려 하냐. 비열한 정치다라는 반발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 경선 룰 취약한 걸 알려준 김 최고위원은 화이트 해커다. 김재원에게 엄지척이라고 옹호를 하게 되자 논란인 겁니다. 이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안 결함을 미리 알려줘서 보완할 수 있게 하면은 화이트 해커입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입니다. 도대체 뭐가 불법이라는 겁니까? 무식하니까 별 소리를 다 하십니다. 대변인이 나서서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약체 후보를 찍으라고 선동하는 것이라서 역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추미애 후보는 뭐가 됩니까? 여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명백한 남의 당의 선거 개입이다라고 말이죠.
명백한 경선 개입이며 역선택을 조장하는 것으로 상식 이하의 언행으로 악의적인 정치 선동입니다. 야, 정말 정치를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정치를 불신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가? 최소한 제1야당의 지도부라면 품격 있게 정치합시다. 자, 전재수 의원님.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김재원 최고께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의 경선 룰에는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김재원 최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실 수는 있는데, 김재원 최고가 지금, 그냥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고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지도부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여의도 정치의 시스템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이 나게 되면 국민의힘도 대선 후보 경선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국민의힘도 역선택 조항을 넣을지 뺄지, 이게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논란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역선택 조항을 넣지를 않고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여야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김재원 최고께서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타당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를 해가지고 역선택을 하려고 하고, 또 역선택을 조장하고, 또 여론조사상 약체 후보를 지지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선택하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도 도의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넘어선 측면이 있고 과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한테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해서 스팸 문자 뿌리듯이 불법적으로 막 문자를 뿌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핸드폰에도요, 국민의힘 의원들 연락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 문자 메시지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한다 뭐 한다 이런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입장 바꿔서 제가 그것을 제 페이스북에 공개를 하고 조롱하는 듯한 글을 쓰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이준석 네. 대표가 화이트체크다라고 옹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최고위원이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당 대표가 언급을 안 하는 식으로 해서 침묵을 함으로 인해서 좀 비판을 비켜간다든지, 아니면은 좀 공개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 명이 잘못해서 오니까 덩달아가지고 잘못해서 온 그걸 가지고 또 더 잘했다고 박수를 쳐가지고 오히려 부추기는 이런 모양새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면 이게 봉숭아학당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요. 어떻든 아무리 여야가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재원 최고의 저런 행위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아마 제 생각뿐만 아니고 야당의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의 또 하나의 논란은 송영길 대표와 만나서 덜컥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해버린 사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송영길, 이준석 깜짝 합의 급히 뒤집은 당대표 둘이 만나서 합의한 게 결국 뒤집어진 건데, 어제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합의했고 대변인들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양당 모두에서 강력 반발 나왔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방역이 최악으로 치닫는데 적절하냐 문제 삼았고, 윤희숙 의원은요, 이준석 대표는 당의 철학까지 마음대로 뒤집는 제왕이 되려는 거냐.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내에서 당이 지금까지 반대해왔는데 당대표가 가서 덜컥 합의해온 것에 대해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신뢰를 배반했다. 윤희숙 의원은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준석 대표에게 재난지원금 관련 대표 합의문 내용이 오해할 수 있다. 결국 합의문 발표 2시간도 채 안 돼 검토하자는 취지다라고 합의 사항을 번복하는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 네. 전직 비대위원으로서 지금 당대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돌직구 쇼에 또 패널로서 네.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이 어려운 형국에 대한 뭔가 타겟점을 만들어 보고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합의하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전례 없는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저녁 6시가 넘어서 사실 영업이 거의 할 수 없을 정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게 되는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할 겁니다. 지금 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오게 됐던 근본적인 배경은 추가 세수들을 확보하게 했던 그 재원들이 있는데 이 재원의 빛을 갚는 데 써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국면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논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민주당은 80%냐 100%냐 아니 잠시만 말씀 죄송한데 네. 그거는 다 알겠는데 네. 이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하고 왔잖아요. 이게 당에서는 지금까지 반대해 왔잖아요. 근데 왜 합의해 온 겁니까?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없다? 아니,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애당초에 이렇게 추경 얘기가 나왔던 것과 그때의 상황과 이 정부도 갑작스럽게 코로나에 대한 대유행, 4차 팬데믹 우려로 가게 되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럼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던 것도 원점에서 다 재검토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고 여기에는 여권의 대선주자, 야권의 대선주자도 의견을 보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다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선별적으로 주자라는 논란. 지금은 100%냐 80%냐 선별적 지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추가 경정 예산에 수십조의 재원들이 있게 되는데 법이 통과해서 손실보상법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자영업자가 정부의 대책으로 손실을 입게 돼요. 그 손실을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알겠는데 이 대표는 왜 전국민 재난 지급에 합의하고 온 겁니까? 그 이제 송영길 대표와 여권의 지도부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그 정도의 재원으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돈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하는 게 국회 역할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맞부딪히고 있어서 지금 당내에서도 상당히 좀 술렁이는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이 대표가 송 대표랑 만나서 합의해 온 건 사실입니까? 보도되는 내용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건데 당초에는 합의가 됐다고 우리도 언론 보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로는 합의된 건 맞지만 합의된 내용은 일단 자영업자의 두터운 손실보상을 하고 돈이 남게 되면 거기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발언들이 계속 바뀌게 됐는데 이 내용은 저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직 김병민 비대위원은 그 합의한 상황에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 여가부 폐지를 또 이 대표가 주장을 했는데 여성 지지율에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33.2에서 30.9, 민주당은 30.9에서 36%. 여성들의 정당 지지도, 변화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뭐 정확한 내용들은 각계 사안들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김병민 전 비대위원대로 도대체 어떻게 된 건 당사자들만 알 수 있어서 명확하게 뭐 클리어하진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련의 일들? 일단 대표라는 자리가 당대표라는 게 논란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논란을 정리하는 자리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뭐 여가부 폐지론이라든지 통일 폐지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의 이런 것이 논란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문제점들, 문제의식들을 당내에서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아마 합의는 전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굉장히 강조한 것처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두텁게 한다는 전제 속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만약에 진짜 자영업자들 손실을 두텁게 한다 그러면 남은 예산 가지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수는 없겠죠.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액수를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두텁게 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지금 계속 국민의힘은 제기하고 사실 이 문제에 집중을 했었어야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근데 이게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두텁게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당내 논란이 커진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논란이 생기면 당연히 어떤 원내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것도 위임받아서 당대표끼리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공감대나 위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의 덜컥 받아온 거죠. 그런 점에서 보다 본인이 이제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수많은 논란이 있을 텐데 그 논란들을 정리하는 입장이라는 걸 늘 명심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논란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여권의 대권 주자에 관련된 지형 경험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과거 논쟁도 이재명 대 반이 앞서서 여론조사 봤죠.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29.7대 20.6%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고요. 자, 남녀의 지지율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강이라 불러다오. 여권에서는 기본소득의 바지 논란이 이 지사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고, 민주당은 감정적 답변 태도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비이재명계 중 될 사람을 밀어주는 친문계 표심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 이낙연처럼 안정적 후보에 대한 선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랜 기간 대중에 노출됐던 인물로 식상하다는 단점 탓에 한계가 있다. 앞에 대한 전망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어찌됐든 양강구도 비슷하게 여권 주자의 지형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혼 전 과거를 검증할 것인가 말까의 문제를 두고서도 두 사람의 의견이 다릅니다. 결혼 전 아무 관계 없는 시절 얘기는 후보에게 책임 물을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지사. 이낙연 후보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국민 다수가 관심 가질 만한 것은 들춰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네. 양쪽 캠프랑도 다 잘 알고 친하고, 혹시 뭐 양쪽 캠프에서 다 러브콜이 있었을 텐데 마음을 정하거나 하신 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정세균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가 딱 끝나고 나니까 여러 캠프에서 이제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빨리 와라 이렇게. 정치권에서 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니 우리 폐단병인데 괜히 폐단병에 가면은 당신들 재수 있겠냐. 예. 이낙연 캠프로부터도 제안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당분간은 뭐 좀 이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민주당의 컷오프 이후에 제가 양쪽 캠프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이렇게 업돼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죠.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고, 이재명 지사 쪽도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괜찮았다, 충분히 이제 방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여유가 좀 느껴지는데, 최근에 이제 이 논란을 보면은 이제 양강이었던 이재명, 윤석열 이 두 분 사이에 사실은 정치적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또 좀 묵직한 그런 내공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좀 이제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선이 좀 흥행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것은 기존의 1, 2, 3등 후보들 사이에 이게 좀 지각 변동이 있어야 사실은 재미가 있어지는 것인데, 그 외에 뭐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으로서도 사실은 관심을 끌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민주당 경선 흥행의 가능성도 좀 열리고, 순위의 변화들이 컷오프를 지나면서 좀 그런 기미들이 보이지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재미있어질 것 같으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룰과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과반, 그러니까 절반의 민심, 여론조사 결과를 얻게 된다면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면, 과반의 여론을 이재명 지사가 얻지 못한다면 1, 2등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떨어뜨리고 1, 2등만 놓고 실시하는 결선 투표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 룰이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이거는 결선 투표의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둬야 될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만약에 이낙연, 이재명 결선으로 간다면, 야, 이거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방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반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치열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네, 예.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거의 뭐 일강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재명이 거의 되는 게 아니냐. 사실 제 주위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이 뭐 당연히 되지 않겠어.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국민 면접, 민주당에선 압박 면접, 여기에서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1위를 했잖아요. 1위를 하면서 약간 이제 분위기가 좀 다르게 감지됐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자 몸살이기. 그러니까 경선을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중도 외연을 확장을 해서 본선에서 이겨야겠다.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1, 2위가 차이가 이낙연 대표하고 차이가 크니까 이낙연 전 대표하고. 그런데 사실 그 어떤 TV 토론 과정에서 약간 변수가 생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사이다 발언. 그런데 이제 어떤 언론 보면 이제 김 빠진 사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 다음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또 그런 생각을 같아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이기냐, 아니면 이재명의 일기냐. 그러면 이재명이 되고 나면 이재명의 일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국 전 정부를 부정하고, 결국 어때서 수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재명 지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 상황은 전략적으로 다시 짜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이게 어떤 지지도가 뒤바뀌었다거나 현격하게 어떤 뒤집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 지사 입장에서 또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고, 이제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이제 아까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과거의 그런 어떤 네거티브 행적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 저는 옳다고 봐요. 그렇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당히 강성 지지층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경선에서는 사실은 그런 말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중도 외연 확장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그런 상황에서 경선 일정이 연기돼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 큰 변수일 텐데 들어보시죠. 주최 측이나 심판이 정하면 그에 충실하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역 행정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거 무시하고 후보 입장만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지금과 같은 2인 이상의 집합 금지가 된 상황에서 민심을 제대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대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2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당이 행사를 강행하는 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가 일단 걱정이에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상황이라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백신 혼란 자초하고 짧고 굵게라고 제목 달아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사실상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4단계에서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C 쓸 수 없는 음악. 1번, 지금 듣고 있는 패스형. 이거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번째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 노래를 헬스장에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 번째는 BTS 버터. 다 좀 경쾌하고 신나는데 이 중에 안 되는 음악 있어요? 정답 공개합니다. 싸이 강남스타일은 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틀어도 된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안철수 대표도 그러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러고 정부가 이번 백신 혼란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라는 비판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헬스장 음악을 두고서도 기준이 좀 모호하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정말로 이 방역을 앞두고 정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혼란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지금 나오게 되는 음악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뭔가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음악에 대한 선곡까지도 제한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방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택시 탑승에서부터 여러 가지 혼란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 한 가지만 딱 꼽으라면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로 모든 마스크를 벗고 살 수 있는 일들을 얘기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상태니까 모이지 마라 주장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킬 수 없는 일들 또 혼선을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야권의 비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즉각 경질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모란 기획관은 백신 구입을 서둘 필요가 없다거나 우리가 방역 세계 1등이라거나 일반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발언을 일삼던 인물입니다. 더 이상 국민 세금 좀 먹는 루팡으로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4차 대학 확산을 두고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저주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4차례 대유행 직전에는 반드시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종식 예언이나 K방역 자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자화자찬 말씀을 할 때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매번 이어진다면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재명 기자, 백신, 특히 50대가 맞기로 한 백신도 물량이 뭐 부족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55세부터 59세까지가 어제부터 예약을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3분기에 이제 첫 대규모 접종이 돼서 이제 예약을 했던 건데, 55세에서 59세가 대상자가 35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량이 185만 명밖에 확보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더나 물량이 이제 185만 명이니까 결국은 167만 명 이상이 신청을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물량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면 만약에 55세에서 59세가 아니라 뭐 57세에서 59세라든지 그 물량에 맞춰서 예약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기다릴 필요가 없었는데 대상자가 훨씬 많은데 마치 사전 공지와 다르게 선착순이 된 거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밤새 뭐 클릭을 해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 대기 시간이 9일이 나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기 시간 9일 동안 대기하라고 시간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기를 해요, 9일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실효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계속 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에 맞춰서 인원을 줄였으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난달에도 30세 미만의 사회 필수 인력들에게 그러니까 똑같이 백신 접종하겠다, 예약을 받겠다 했지만 결국 물량이 안 돼서 결국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방역 당국의 발표가 정책들이 자꾸 신뢰를 잃고 있는 것. 근데 사실 방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게 깨지는 순간에 방역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방역 체계가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작은 실수들이 아니라 이런 것이 굉장히 앞으로 방역 정책을 집행하는 데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